야, 저 아줌마 선글라스 꼬라지 좀 봐라. 어디 휴게소 가판대에서 주워온 거 아니냐? 프레임 휘어진 것 좀 보라지. 딱 봐도 싸구려 플라스틱인데. 박민호 소위 고모라며? 소위 월급 뻔한데 그 고모 수준도 알만하지. 명품은 무슨 오늘 저녁 반찬값이나 걱정해야 할 것 같은데? 찜통 같은 컨테이너 초소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밖에서 기다리는 여성을 조롱하던 병사들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는 여성을 향한 동정심 따위는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낡은 가방에서 꺼낸 투박한 검은색 전화기, 도청 방지 기능이 내장된 비화폰에서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 육군 중장 임수진이다. 현재 12사단 정문 위병소 앞이다. 5분 준다. 상황 정리하고 튀어나와. 과연 이 반전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통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의 8월은 잔인할 정도로 뜨거웠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첩첩산중 해발 200m 고지에 자리 잡은 육군 제12보병사단을 지부대 정문 앞은 그야말로 거대한 가마솥과 같았다. 그 끓어오르는 열기를 뚫고 2차선 도로 위로 낡아빠진 지프차 한 대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칠이 벗겨져 녹이 붉게 쓴 차체는 폐차 직전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고 휠캡 하나는 어디로 날아갔는지 앙상한 바퀴 휠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끼익 하는 소음과 함께 차가 멈추고 운전석 문이 힘겹게 열렸다. 차에서 내린 여성의 행색은 차만큼이나 볼품없었다. 색이 바랜 회색 등산복 상하이는 유행이 지난 지 한참 되어 보였고 시장 좌판에서나 볼 법한 3만 원짜리 싸구려 오태가 났다. 질끈 묶은 머리에 얼굴을 반쯤 가린 검은색 선글라스 또한 렌즈에 흠집이 가득한 저가형 로드샵 제품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천가방 사이로는 쭈글쭈글한 사과 몇 알과 건빵 봉지가 비쳤다. 누가 봐도 군대 간 조카 용돈이나 쥐어주러 온 시골의 평범하고 억척스러운 아줌마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 초라해 보이는 여성의 진짜 정체는 대한민국 육군 서열 3위권에 드는 괴물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임수진. 올해 46세. 현재 계급은 별이 3개, 육군 중장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행정장군이 아니었다. 특수전 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에서 청춘을 바친 인간 병기 출신이었다. 소령 시절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적진 한복판에 단신으로 침투해 탈레반 간부를 제압하고 인지를 구출해낸 일화는 군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었다. 그 공로로 받은 화랑무공 훈장은 그녀의 수많은 훈장 중 하나일 뿐이었다. 남자들도 버티기 힘들다는 최정예 특수부대에서 살아남아 군 역사상 최연소 여성 중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입지전적인 인물. 그러나 오늘 그녀는 계급장도 훈장도 모두 떼어내고 그저 박민호 소위의 고모라는 가면을 쓴 채 이곳에 섰다. 조카 박민호 소위는 이제 막 임관의 경기도 이천에서 소대장 생활을 시작한 병아리 장교였다. 서울에서 조카 면회를 가던 임수진 중장은 옛 추억이 서린 이곳 12사단을 경유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이 초임 장교 시절 피땀 흘렸던 부대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보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최근 육군 본부로 빗발치는 투서 때문이었다. 전방 부대 기강 회의가 심각하다. 간부들이 병사들 눈치를 보느라 지휘권이 무너졌다는 보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위병소로 향하는 임수진 중장의 걸음은 소리 없이 가벼웠다. 모래 자갈 하나 밟는 소리조차 내지 않는 은밀한 보법은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그녀가 위병소 창고 앞에 섰을 때 안쪽의 풍경은 가관이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초소안,
근무자인 김일병은 의자를 뒤로 젖힌 채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리고 잡지를 보고 있었고, 부사수인 정상병은 이어폰을 낀 채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경계 근무의 기본 수칙 따위는 개나 줘버린 모습이었다. 임수진 중장이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냈지만 두 병사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김일병은 껌을 짝짝 소리나게 씹으며 귀찮다는 듯 손짓만 까딱거렸다. 한참 뒤에야 힐끔 쳐다본 김일병의 눈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다. 땀에 젖은 등산복 아줌마가 감히 꿀같은 휴식을 방해했다는 짜증이었다. 아, 거참. 신분증 달라고요. 김일병이 턱짓으로 창구를 가리켰다. 임수진 중장은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묵묵히 신분증을 내밀었다. 김일병은 신분증을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툭 던지듯 돌려주었다. 누구 면회요? 반말과 존댓말이 묘하게 섞인 말투. 임수진 중장은 낮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박민호 소위 면회 왔습니다. 가는 길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제야 스마트폰을 하던 정상병이 킬킬거리며 끼어들었다. 박민호 소위? 야, 김일병, 우리 부대에 그런 소위가 있었냐? 아줌마, 여기 12사단이에요. 번지수 잘못 찾으셨네. 임수진 중장이 설명했다. 조카가 이천에 있는데 제가 예전에 여기서 근무했던 인연이 있어 잠시 부대 앞이라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말에 김일병이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아, 네네. 옛날 생각나서 오셨다? 군대가 무슨 관광지인 줄 아세요? 할 일 없으면 그냥 가시죠. 여기 민간인 얼쩡거리는 곳 아닙니다. 정상병이 옆에서 거들며 비아냥거렸다. 딱 보니 소위 고모 맞네.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소위 뒷바라지나 하러 다니나 보지? 다이아몬드 하나짜리 고모 수준 알만하다. 그치? 둘은 서로 하이파이브라도 할 기세로 낄낄거리며 임수진 중장의 면전에 대고 조소를 날렸다. 부대 내 병사들 사이에서는 박민호 소위의 집안 사정이 그리 넉넉지 못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억측이 마치 사실인 양 퍼져 있었다. 할 일 없는 일부 병사들은 킬킬거리며 그런 식으로 상관인 장교들을 깎아내리고 씹어대는 것을 낙으로 삼곤 했다. 소위 고모 수준이면 집안 꼴 뻔하지 않겠습니까? 저기 저 차 상태 좀 보십시오. 굴러가는 게 기적 같은데 최소 10년 아니 15년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김일병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정상병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에이 20년은 됐을걸요. 저거 완전 90년대 구형 모델 아닙니까? 두 병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임수진 중장과 그녀의 조카를 싸잡아 조롱했다. 임수진 중장의 얼굴 근육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다만 짙은 선글라스 너머 그녀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을 뿐이었다. 30년 넘게 군복을 입으며 이런 상황은 수도 없이 겪어왔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계급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일은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런 모욕을 묵묵히 견디고 결국엔 압도적인 실력과 결과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곤 했다. 김일병은 그녀가 건넨 신분증을 마치 더러운 물건이라도 만지는 듯 창구 위에 툭 던지며 말했다. 여기 면회 장소 아니라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그냥 가세요. 좀. 임수진 중장은 굴러다니는 신분증을 침착하게 집어들며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위병소 대기실은 어디에 있나? 정상병이 턱짓으로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저기 다 찌그러져가는 컨테이너 박스 보이죠? 거깁니다. 근데 에어컨 고장나서 찜통일 텐데 더워 죽어도 저희가 책임 안 집니다. 임수진 중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군말 없이 지시받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김일병이 들으라는 듯 중얼거렸다. 뭐 저런 독한 아줌마가 다 있어. 여기가 무슨 동네 놀이터인 줄 아나? 정상병도 질세라 거들었다. 요즘 민간인들 진짜 개념밥 말아먹었어요. 군부대를 뭘로 보고. 두 병사는 다시금 자기들끼리 낄낄대며 잡담을 나누기 시작했다. 임수진 중장의 귀에 그들의 경멸 섞인 말이 모두 들어왔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대기실이라고 안내받은 곳은 폐기 직전의 낡은 컨테이너였다. 페인트는 흉물스럽게 벗겨져 녹이 슬어 있었고 문을 열자 경첩이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후지근한 열기가 얼굴을 강타했다.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 날개 하나 보이지 않았다. 손바닥만한 창문이 하나 있었지만 꽉 막혀 있어 환기는 전혀 되지 않았다. 덜그럭거리는 의자 2개와 먼지 쌓인 테이블 하나가 가구의 전부였다. 임수진 중장은 의자에 정자세로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손목 시계를 확인하니 오후 2시 30분,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이었다. 밀폐된 컨테이너 내부 온도는 체감상 40도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녀는 석상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과거 아프가니스탄 파병 시절 방탄조끼를 입고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지옥 같은 기억에 비하면 이 정도 더위는 휴양지나 다름없었다.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다. 30분이 지났고 다시 30분이 더 지났다. 그동안 위병소의 누구도 그녀를 찾아오거나 물 한 모금 건네지 않았다. 두 병사는 그녀가 컨테이너 안에서 생지옥 같은 찜통 더위를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철저히 무시했다. 오히려 그들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위병소 안에서 얼음이 가득 든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낄낄대고 있었다. 오후 3시 30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김일병이 정상병에게 속닥거리는 소리가 얇은 컨테이너 벽을 뚫고 들려왔다. 야, 정상병. 아까 그 아줌마 선글라스 봤냐? 딱 봐도 짝퉁 티 나지 않던? 진짜 말입니까? 명품인 척하고 다니는 겁니까? 당연하지. 쥐꼬리 월급 받는 소위 고모가 무슨 돈으로 명품을 사겠냐? 동대문 시장 바닥에서 10,000원 주고 산 싸구려가 분명해. 두 병사는 배를 잡고 한참 동안 웃어 젖혔다. 임수진 중장은 눈을 감은 채 그들의 저급한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 그녀가 쓴 선글라스는 5년 전 성공적인 해외 연합 훈련을 마치고 귀국하던 길에 파리 공항 면세점에서 큰맘 먹고 구입한 프랑스제 명품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진품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라는 자들이 민간인을 대하는 태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기본 예절조차 상실한 그들의 모습에 그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오후 4시가 되자 김일병이 느릿느릿 컨테이너 쪽으로 걸어왔다. 그는 문을 벌컥 열고 안을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아줌마 아직도 안 갔어요? 끈기 대단하시네. 이천 가려면 지금 출발해도 늦는데? 임수진 중장은 선글라스 너머로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공식적인 면회 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5시까지긴 한데 여기서 이천까지 2시간 걸린다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김일병은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표정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그럼 왜 아직도 버티고 계세요? 저희 귀찮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가시죠. 그는 문을 닫으려다 말고 다시 한번 안을 쏘아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솔직히 소속도 불분명한 외부인이 부대 안에 이렇게 오래 죽치고 있으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간첩 신고 들어가기 전에 알아서 나가시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간첩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임수진 중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했다. 선글라스 너머에서도 살기가 느껴질 만큼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김일병은 본능적으로 그 서늘한 시선을 느꼈는지 잠시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곧 애써 태연한 척 문을 쾅 닫고 돌아갔다. 임수진 중장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드러난 그녀의 눈은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이었고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참혹한 전장과 혹독한 훈련장에서 단련된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특수부대 시절 적진 한복판에 고립되어 홀로 작전을 수행할 때 보였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생사의 기로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적을 압도하는 냉철함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시중에서 볼 수 없는 투박한 검은색 보안 전화기였다. 육군 본부에서 고위 장성에게만 지급하는 비화 암호화 통신 장비였다. 그녀는 저장된 단축 번호 중 하나를 꾹 누르고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뚜렷한 연결음이 딱 3번 울리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묵직하면서도 약간의 긴장이 서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통신 보안, 말씀하십시오. 나다, 임수진이다. 짧고 간결한 한마디였지만 그 무게감에 전화기 너머로는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이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가 다급하게 터져나왔다. 충성. 장군님,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이 보안 회선으로 연락을 다 주시고. 전화를 받은 상대는 현 12사단장 최영진 소장이었다. 그는 과거 임수진 중장이 707 특수임무단 대대장으로 복무하던 시절 작전과장으로서 그녀를 보좌했던 직속 후배였다. 당시 소령이었던 임수진과 대위였던 최영진은 수많은 사선을 함께 넘었던 전우였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임수진은 군의 핵심인 중장이 되었고 최영진 또한 사단을 호령하는 소장의 자리에 올라 있었다. 임수진 중장은 감정을 억누른 채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소장, 나 지금 자네 부대 위병소 옆 고철 덩어리 컨테이너에 갇혀 있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군님께서 왜? 자네 부대 병사들이 날 간첩 취급하며 감금해 뒀거든. 신원 확인도 없이 1시간 넘게 방치해둔 덕분에 아주 찜통 체험 제대로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참모장 보내서. 아니, 5분 주겠다. 그 안에 상황 정리 안 되면 자네가 직접 위병소로 뛰어와야 할 거야. 뚝. 임수진 중장은 상대의 대답도 듣지 않고 통화를 종료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다시 가방 깊숙이 넣고 선글라스를 고쳤었다. 째깍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적막한 컨테이너 내부를 채웠다. 5분 뒤 12사단 사령부가 발칵 뒤집히고 줄초상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위병소의 2병사는 여전히 낄낄거리고 있었다. 컨테이너 안은 그야말로 지옥불 같았다. 오후 4시에 직사광선이 철판을 달구어 내부는 습식 사우나를 방불케 했다. 벽에 닿기만 해도 피부가 익을 것 같은 고열이었다. 열린 창문으로는 뜨거운 열풍만 들어와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들어가는 듯했다. 건장한 성인 남성도 10분을 버티기 힘든 환경이었으나 임수진 중장은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마에서 흐른 땀이 턱선을 타고 뚝뚝 떨어져도 그녀는 미동조차 없었다. 과거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사막, 섭씨 52도의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물 한 모금 없이 72시간 매복 작전을 수행하며 적 저격수의 스코프 반사광을 찾아내던 시절에 비하면 이 정도는 따뜻한 온돌방 수준이었다. 그녀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민간인을 대하는 그 오만하고 나태한 태도였다. 세금으로 먹고 살며 제복을 입은 자들이 주인을 물어뜯으려 하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김일병과 정상병의 조롱 섞인 잡담이 들려왔다. 야, 김일병, 아까 그 아줌마 선글라스 봤냐? 렌즈 색깔 촌스런 거? 봤지 말입니다. 딱 봐도 동네 시장 좌판에서 5,000원 주고 산 싸구려 플라스틱 아닙니까?
정상병이 킬킬거리며 맞장구 쳤다. 그러게, 주제에 무슨 명품인 척하고 있어. 소위 월급 뻔한데 그 고모 수준도 알만하지. 짝퉁 쓰고 와서 폼 잡는 꼴이라니. 두 병사의 비웃음 소리는 방음이라곤 전혀 안 되는 얇은 철판을 뚫고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임수진 중장은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머금은 채 그들의 대화를 경청했다. 사실 그 선글라스는 5년 전 연합훈련 당시 프랑스 파리샤를 드골 공항 면세점에서 80만 원을 주고 구입한 명품이었다. 당시 미군 연합사령부 대령이 선물하겠다는 걸 정중히 거절하고 직접 구매한 애장품이었다. 하지만 진품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설령 1,000원짜리 장난감 안경을 썼다 한들 군인이 민간인을 외모와 소지품으로 평가하고 비하하는 것은 군 기강 해이를 넘어선 인격 모독이었다. 정상병의 목소리가 한층 더 은밀해졌다. 근데 김일병, 아무래도 수상하지 않냐? 소속도 얼버무리고 면회 온다면서 길도 모르고. 맞습니다. 이천 간다면서 굳이 여기 들른 것도 이상합니다. 혹시 고정 간첩 아니겠습니까? 요새 북한에서 아줌마들로 위장해서 정보 캐낸다던데. 그치? 나도 딱 그 생각 들더라. 이거 잘하면 포상휴가 갑니다. 상급 부대에 보고해서 간첩 신고 포상금이나 타먹자. 오, 정상병님 천재십니다. 일단 계속 잡아두고 헌병대 부를까요? 두 병사는 멋대로 소설을 쓰며 임수진 중장을 간첩으로 확정 짓고 있었다. 근거 없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과정은 순식간이었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임수진 중장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의 짙은 갈색 눈동자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한 바다처럼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눈 속에는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 지휘관의 서슬퍼런 기백이 숨겨져 있었다. 과거 특수임무 수행 시절 적의 심장부에 침투해 생사를 넘나들 때 보였던 바로 그 살기 어린 눈빛이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적을 제압하던 전사의 본능이 지금 이 좁은 위병소 컨테이너 안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그 위압감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임수진 중장은 핸드백 깊숙한 곳에서 투박한 검은색 단말기를 꺼냈다. 시중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국방부 비화, 미화, 통신망이 적용된 특수 보안폰이었다. 도청과 감청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이 기기는 오직 국가 안보의 핵심 라인에 있는 장성들에게만 지급되는 물건이었다. 액정 화면에 보안인가 완료라는 문구가 뜨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단축 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 연결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충성 12사단장 소장 최영진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매우 안정적이었다. 전방 사단을 책임지는 지휘관으로서의 위엄이 느껴지는 톤이었다. 하지만 그 위엄은 불과 몇 초 뒤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다. 임수진 중장은 낮게 깔린 목소리로 짧게 내뱉었다. 나다, 임수. 수화기 너머에서 찰나의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3초간의 긴장이 흐른 뒤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최영진 소장이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다 의자를 넘어뜨린 것이 분명했다. 임수진 장군님이십니까? 세상에 이 비화폰으로 연락이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필승, 신고합니다. 최영진 소장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패기는 온데간데 없고 당혹감과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육군 본부의 실세이자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전설적인 선배가 예고도 없이 직통으로 전화를 걸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최 소장, 자네 지금 내 위치가 어딘지 파악되나? 죄송합니다, 장군님.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디? 육군본부 집무실에 계십니까? 임수진 중장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아니, 틀렸다. 난 지금 자네가 지휘하는 12사단 위병소 옆 찜통 같은 민원인 대기실 컨테이너에 갇혀 있다. 네? 그게 무슨 위병소라니요? 혹시 방문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의전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확인할 필요 없다. 비공식적으로 조카 면회를 온 길이니까. 그런데 말이야, 최 소장. 자네 부대 위병소 근무자들이 아주 훌륭하더군. 사성 장군 진급을 앞둔 나를 북한에서 내려온 고정 간첩 취급을 하고 있어. 간첩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최영진 소장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물들었다. 임수진 중장은 더욱 차갑게 몰아붙였다. 정문 근무자인 김일병과 정상병 말이다. 신분증을 보여주려는 시도조차 무시하고 내가 타고 온 낡은 차와 등산복 차림만 보고 나를 잡상인 취급하더니 급기야는 간첩 신고를 해서 포상 휴가를 가겠다며 낄낄거리고 있다. 나를 이 더운 컨테이너에 1시간 넘게 가둬두고 물 한 모금 주지 않으면서 말이야. 수화기 넘어 최영진 소장은 호흡곤란이 온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군님. 당장 헌병대를 투입해서 놈들을. 헌병대는 나중에 불러. 이건 단순한 근무 태만의 문제가 아니다. 군 기강이 뿌리부터 썩어 있다는 증거야.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힘없어 보이는 민간인 아줌마라고 판단하자마자 반말과 조롱을 일삼고 위협까지 했다. 이게 자네가 자랑하던 정예 12사단의 민낯인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당장 튀어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은 와서 해라. 지금 시각 16시 17분이다. 정확히 5분 주겠다. 16시 22분까지 내 눈앞에 나타나서 이 상황을 정리해라. 임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서리빨 같은 경고를 덧붙였다. 만약 1초라도 늦는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님께 직접 화상보고를 올릴 것이다. 12사단의 기강회의와 사단장의 지휘 책임에 대해서 말이지. 내 성격 알지? 빈말 안 하는 거.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차가 아니라 헬기를 타서라도 시간 맞추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다. 임수진 중장은 휴대폰을 천천히 가방에 넣고 다시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그녀의 시선이 손목시계의 초침을 따라 움직였다. 대기실 밖에서는 여전히 김일병과 정상병이 시끄럽게 떠들며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박살날지 전혀 모른 채 웃고 있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김일병과 정상병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이상한 아줌마 하나 쫓아냈다고 낄낄거릴 뿐이었다. 하지만 그 아줌마가 특전사 전설이자 육군 최연소 중장인 임수진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빈약한 상상력으로는 닿을 수 없는 영역이었다. 임수진 중장은 벤치에 앉아 미동도 없이 시간을 확인했다. 1분, 2분.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녀의 주변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점점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다. 약속된 4분이 되자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위병소 안에서 잡담하던 두 병사가 화들짝 놀라 튀어나왔다. 야, 이거 사단장님 떴을 때 나는 소리 아니야? 미친 갑자기? 연락도 없었잖아. 아니, 근데 소리가 너무 가까운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들 눈앞에 헌병 오토바이의 호위를 받는 검은 세단이 맹렬한 기세로 돌진해왔다. 임수진 중장은 손목시계를 힐끗 보았다. 4시 21분. 그리고 22분이 되는 순간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위병소 앞에 멈춰섰다. 차가 완전히 서기도 전에 뒷문이 벌컥 열리더니 최영진 소장이 튀어나왔다.
평소 칼각을 중요시하던 사단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상의 단추는 엇갈려 잠겼고 정모는 삐딱했으며 허리춤의 전투화 끈은 풀려 덜렁거렸다. 그는 거의 넘어질 듯한 기세로 임수진 중장 앞으로 달려와 부동 자세를 취했다. 충성. 제12보병 사단장 소장 최영진, 임수진 중장님께 대하여 경례. 연병장이 떠나가라 지르는 고함 소리에 위병소 유리창이 징징 울릴 정도였다. 그 순간 김일병과 정상병의 표정은 경악을 넘어 공포로 물들었다. 중장? 지금 사단장님이 중장이라고 했어? 별 2개짜리 사단장이 저토록 겁에 질려 깎듯이 모시는 존재. 그것은 별 3개의 군단장급 이상의 고위 장성이라는 뜻이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이다. 김일병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K소총이 철그럭 소리를 내며 콘크리트 바닥에 나뒹굴었다. 둔탁한 금소금이 정적을 갈랐지만 김일병은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정상병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숨도 쉬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간첩 아줌마, 돈 없는 고모 취급하며 비웃었던 사람이 바로 자신들의 목숨줄을 쥔 육군 본부의 실세였던 것이다. 온몸에 핏기가 싹 가시는 느낌과 함께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임수진 중장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서늘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최영진 소장을 내려다보았다. 일어나라, 최 소장.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위압적이었다. 네, 충성. 최영진 소장은 벌떡 일어나 부동자세를 취했다. 그의 눈동자는 걷잡을 수 없는 당혹감과 죄송함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자신의 부대, 그것도 부대의 얼굴인 위병소에서 직속 상관이자 육군의 전설인 임수진 중장이 이런 수모를 당했다는 사실에 그는 혀를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다. 상황의 무게감은 최영진 소장을 짓누르고 있었다. 피해자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 자신의 군 생활을 이끌어준 은사이자 육군 본부에 살아있는 전설 임수진 중장이라는 사실은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임수진 중장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지축을 흔들 만큼 묵직했다. 최 소장, 내 눈을 똑바로 봐라. 이것이 내가 자랑하던 12사단의 기강인가? 최영진 소장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변명을 듣자고 부른 게 아니다. 묻는 말에 답해. 내 부대 병사들은 민간인을 적보다 더 하찮게 대하는 게 평소의 모습인가? 최영진 소장은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매주 회의 때마다 국민을 위한 군대를 외쳤고 병역 문화 혁신을 자부해왔다. 하지만 위병소라는 부대의 얼굴에서 벌어진 이 추악한 현실은 그의 모든 노력이 기만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곳이 썩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은 오죽하겠는가. 임수진 중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나는 정확히 14시 30분에 도착했다. 조카를 보러 왔다고 정당하게 신분을 밝혔어. 그런데 지난 2시간 동안 내 부하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짐작이나 가나? 송구합니다. 아직 상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친절히 읊어주지. 첫째, 다짜고짜 반말과 하대로 인격 모독. 둘째, 내 조카가 소위라는 이유로 집안 형편을 들먹이며 조롱. 셋째, 내 소지품을 싸구려 취급하며 비웃음. 넷째, 이 찜통 같은 컨테이너에 물 한 모금 없이 감금. 그리고 다섯째, 임수진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김일병과 정상병을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감히 대한민국 장군을 북한 간첩 취급하며 포상금이나 타먹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이것이 네가 지휘하는 부대의 현주소다. 최영진 소장의 등 뒤로 식은땀이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이건 단순한 군기 위반이 아니었다.
군인의 본분을 망각한 하극상이자 인간으로서의 도리마저 저버린 만행이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헌병대 모터사이클 부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위병소 앞을 포위했다. 뒤이어 검은색 지휘 차량이 급정거했고 차문이 열리자마자 영관급 장교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단 참모장 신재원 대령, 작전 참모 한승우 중령, 인사참모 송지훈 중령, 헌병대장 류도현 중령 등 사단 수뇌부가 총출동한 것이다. 그들은 사색이 된 사단장의 호출을 받고 영문도 모른 채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사단장이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 앞에서 부동자세로 쩔쩔매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전원 얼어붙었다. 심재원 대령이 조심스레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사단장님?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최영진 소장은 대답할 기운도 없다는 듯 턱으로 임수진 중장을 가리켰다. 심대령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았다. 평범한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수천 명의 병력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수십 년간 사선을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맹수와도 같은 살기였다. 심대령은 본능적으로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저 멍하니 서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임수진의 질문에 최영진 소장이 즉시 관등 성명을 댔다. 사단 주요 참모진입니다. 임수진은 그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독수리 같은 시선에 참모들은 오금을 저렸다. 전원 집합시켜. 참모장. 당장 전원 정문 앞에 집합. 열 맞춰. 사단장의 불호령에 심대령이 화들짝 놀라 소리쳤다. 전원 집합. 신속히 움직여. 순식간에 위병소 앞은 헌병들과 참모들로 가득 찼고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구석에 몰린 김일병과 정상병은 이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김일병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바지 가랑이는 축축하게 젖어가고 있었다. 정상병 역시 턱을 딱딱 부딪히며 혼이 나간 표정이었다. 자신들이 희희낙낙하며 조롱했던 아줌마가 사단장을 무릎 꿇리고 참모들을 집합시키는 거물이었다니 그들의 군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끝장났음을 직감한 것이다. 임수진 중장은 겁에 질린 두 병사를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시 최영진 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최 소장, 이 당나라 군대 같은 병사들의 직속 상관 위병 소장은 어디 있나? 제27보병연대 1대대 소속 배진호 중위입니다. 현재 영내 대기 중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끌고 와. 예, 알겠습니다. 최 소장의 눈짓을 받은 심대령이 무전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전투복 상의가 삐져나온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달려오는 장교가 보였다. 계급장은 중위 명찰에는 배진호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살벌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온 배진호 중위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최영진 소장 앞에 섰다. 관등 성명을 대는 목소리는 갈라졌고 급하게 뛰어오느라 군복 상의는 삐져나와 엉망이었다. 제27보병연대 1대대 소속 중위 배진호. 사단장님 부르셨습니까? 최영진 소장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며 손가락질했다. 배중위, 너 위병소 관리 책임자 맞지? 오늘 근무서는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오늘 특이사항 있었나? 똑바로 보고해. 배진호는 영문을 몰라 눈동자를 굴렸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가라허위 보고를 올리려 했다. 보고드립니다. 금일 위병소 근무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양호했습니다. 그 순간 곁에 서 있던 임수진 중장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스쳤다. 특이사항이 없어? 양호해?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배진호의 고막을 때렸다. 배진호는 그제야 사단장 옆에 선 낯선 여성을 쳐다보았다. 선글라스 너머로 느껴지는 살기에 그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다. 자, 자네는 누구? 배진호가 얼버무리자 최영진 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멍청한 놈, 육군본부 작전참모 임수진 중장님이시다. 예우 안 갖춰? 중장이라는 두 글자가 뇌리에 박히는 순간 배진호의 다리는 풀려버렸다. 털썩. 그는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다시피 무릎을 꿇었다. 별 3개의 군단장급의 거물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혔다. 임수진 중장은 그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멀쩡한 민간인을 간첩으로 몰아 감금하고 희롱한 게 내 놈 눈에는 양호한 근무인가 보지? 위병소장이 무능하니 병사들이 날뛰는 거야. 배진호는 입술이 파르르 떨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몰랐으면 죄가 없어지나? 지휘관이 무지한 건 죄악이야. 임수진은 곧바로 최영진 소장에게 고개를 돌려 명령을 하달했다. 그 내용은 처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최 소장 받아 적어. 지금 즉시 위병소 근무자 김일병, 정상병 구속 수사하고 헌병대 입창시켜. 그리고 배진호 중위. 너는 지금 이 순간부로 보직 해임이다. 대대장과 연대장도 당장 튀어오라고 해. 내 앞에서 지휘 책임물을 거니까. 최영진 소장은 사색이 되어 예, 알겠습니다 라고 복창했다. 하지만 임수진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검은색 비화폰을 꺼내 들었다. 단축번호 1번. 육군본부 감찰실장 권민재 준장이었다. 뚜루르.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다. 충성. 육군본부 감찰실장 준장 권민재입니다. 권 장군 나 임수진이야. 지금 즉시 강원도 인제 12사단으로 감찰팀 급파해. 차량 말고 헬기 띄워. 1시간 준다. 수화기 넘어 권민재 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중장님? 갑자기 헬기까지. 무슨 일이십니까? 규모는 어떻게 할까요? 최대 규모로 꾸려. A급 감사다. 병영 부조리 물자 횡령. 급식 비리. 간부 근무 기간까지 싹 다 뒤져.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사단장 옷 벗길 각오로 털어. 알겠나? 옛 전원 소집해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충성. 전화가 끊기자 최영진 소장은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다. 감찰실의 A급 감사는 부대 해체 수준의 고강도 조사를 의미했다. 사단 전체가 초토화될 것이 뻔했다. 임수진 중장은 넋이 나간 참모장 심재원 대령을 보며 툭 던지듯 물었다. 아, 그리고 내 조카 박민호 소위. 걔가 이천에 있는데 여기 12사단 출신이라며? 박소위 좀 보자고 해. 심재원 대령은 덜덜 떨며 대답했다. 중장님, 박민호 소위는 이천 제7군단 직할대 소속입니다만. 임수진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짧게 답했다. 알아, 그냥 확인해 본 거야. 하지만 오늘 이천에 있는 7군단 예하부대로 면회를 가기로 약속되어 있으니 아마 근처까지 왔을 겁니다. 지금 당장 연락해서 이쪽으로 오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중장님. 심재원 대령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박민호 소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용건만 간단히 끝났다. 박민호 소위는 현재 인제 터미널 근처를 지나고 있어 30분 내로 도착 가능하다는 보고였다. 임수진 중장은 굳게 담은 입술을 떼지 않은 채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시침은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늦여름의 태양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12사단 위병소 앞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며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 최 소장, 자네 예하의 연대장과 대대장, 지금 즉시 호출해. 5분 주겠다. 예, 알겠습니다. 충성. 최영진 소장은 사색이 되어 참모장 심대령에게 눈짓을 보냈다.
심대령은 무전기를 집어들고 비명을 지르듯 명령을 하달했다. 27연 대장, 1대 대장. 지금 당장 위병소로 튀어와. 단독군장 필요 없고 몸만 와. 실시. 정확히 10분이 지나기 전 2대의 레토나 차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위병소 앞에 급정거했다. 차문이 열리고 전투복 차림의 장교 2명이 굴러떨어지듯 내렸다. 무궁화 2개의 서영준 중령, 그리고 무궁화 3개의 구자철 대령이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단장의 호출을 받고 미친 듯이 달려왔는지 군복 상의가 땀에 젖어 있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27연대 1대 대장 중령 백도훈 사단장님의 호출을 명받았습니다. 27연 대장 대령 구자철 사단장님을 뵙습니다. 최영진 소장은 싸늘한 표정으로 그들의 격리를 받은 뒤 옆에 서 있는 임수진 중장을 손바닥으로 가리켰다. 인사드려라.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이신 임수진 중장님이시다. 그 순간 2 사람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3스타 장군이라니. 상황 파악이 덜 된 그들의 뇌회로는 정지했지만 몸은 반사적으로 반응했다. 충성. 목소리가 삑사리가 날 정도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임수진 중장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그들을 서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구대령, 백중령. 너희들이 지휘하는 부대의 위병소가 아주 볼만하더군. 오늘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고받은 거 있나? 구자철 대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죄송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를 못 받았다? 민간인을, 그것도 상급 부대 장성을 간첩으로 몰아세우고 짐승처럼 가둬놨는데 지휘관이라는 작자들이 까맣게 모르고 있어? 임수진의 호통에 위병소 앞 공기가 얼어붙었다. 구대령과 백중령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저기 저 컨테이너 보이지? 들어가서 너희 병사들이 민간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체험해봐. 임수진의 손끝이 찜통 같은 대기실을 향했다. 2 지휘관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컨테이너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열기와 땀 냄새, 그리고 폐쇄적인 공간이 주는 압박감에 그들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근무 태만이 아니라 인권 유린의 현장이었다. 다시 밖으로 나온 구대령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중장님. 면목 없습니다. 면목이 없으면 옷을 벗어야지. 구자철 대령, 백도훈 중령. 현 시간부로 2 사람을 보직 해임한다. 지휘 책임은 물론이고 부대 관리 소홀에 대한 징계 절차가 곧 시작될 거야. 사단 사령부로 가서 대기해.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예, 알겠습니다. 2 장교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박살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무거운 분위기를 깨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왔다. 운전석에서 내린 이는 훤칠한 키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청년 장교 박민호 소위였다. 이제 막 임관한 소위 계급장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는 위병소 앞에 도열한 수많은 별들과 대령들의 모습을 보고 순간 멈칫했지만 곧장 자세를 바로잡고 다가왔다. 소위 박민호.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임수진 중장은 그제야 표정을 풀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설이 빨갛던 장군의 모습에서 잠시 조카를 반기는 고모의 얼굴로 돌아온 것이다. 오냐, 박민호, 자세 좋네. 내가 내 고모 임수진이다. 충성, 고모님. 아니, 중장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민호는 당황스러움과 반가움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임수진은 조카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내 면회 가려다가 간첩으로 오인당해서 12사단 기강 좀 잡고 있었다. 너 이 녀석들한테 밥은 제대로 얻어먹고 다니냐?
내 조카가 이런 당나라 군대 출신이라니 걱정이 태산이구나. 박민호는 고모의 농담 섞인 진담에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서슬퍼런 분노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님을 알고 안도했다. 하지만 위병소를 둘러싼 공기는 여전히 폭풍전야처럼 무거웠다. 임수진 중장은 조카 박민호를 향해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의 손이 조카의 어깨를 꽉 쥐었다. 민호야, 오늘 겪은 이 수모를 절대 잊지 마라. 군인의 권위는 어깨의 계급장이 아니라 그 사람이 뿜어내는 책임감과 행동에서 나온다. 계급이 높다고 아랫사람을 짓밟아서도 안 되지만 계급이 낮다고 부당한 대우에 침묵해서도 안 되는 법이야. 너는 앞으로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 지휘관이 될 제목이다. 오늘의 분노를 리더십의 걸음으로 삼아라. 박민호 소위는 고모의 묵직한 가르침에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명심하겠습니다, 중장님. 부끄럽지 않은 장교가 되겠습니다. 그래, 너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자 미래다. 남들보다 2배 더 땀 흘리고 3배 더 희생해라. 그것이 장군의 조카라는 꼬리표를 떼고 진짜 군인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다. 임수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인 뒤 서늘한 표정으로 최영진 소장에게 돌아섰다.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한 목소리였다. 최 소장, 내 차에 정복이 있다. 환복하고 올 테니 당장 빈 공간을 마련해. 내 사단장실을 비우겠습니다. 최 소장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임수진은 손을 내저었다. 필요 없다. 사단장실은 자네가 반성문이나 쓰는 데 써라. 가까운 회실이나 하나 내줘. 심재원 대령의 안내를 받아 본청 2층의 소회의실로 들어간 임수진은 칠흑 같은 가방을 열었다. 칼같이 다림질된 정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등산복을 벗고 전투복이 아닌 장군의 권위가 서린 정복으로 갈아입었다. 옷매무새를 다듬는 그녀의 눈빛은 이미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그것이었다. 20여 분 뒤 묵직한 군화 소리가 연병장의 정적을 깼다. 또각또각 소리만으로도 좌중을 압도하는 발걸음이었다. 임수진 중장이 현관을 나서자 햇살 아래 그녀의 어깨와 모자에 박힌 별 3개가 눈부시게 번쩍였다. 가슴에 달린 화랑, 을지, 충무 무공훈장은 그녀가 책상머리 장군이 아니라 피 튀기는 전장을 누비며 살아남은 전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등산복 차림에 아줌마는 온데간데 없고 대한민국 육군의 살아있는 역사가 그곳에 서 있었다. 최영진 소장을 비롯한 12사단의 모든 간부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한번 경례를 올렸다. 그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임수진은 연병장 중앙에 서서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간부들을 훑어보았다. 지금 이 시각부로 12사단에 대한 특별 지휘 검열을 실시한다. 육군본부 감찰단 1팀과 헌병 수사관들이 헬기로 이동 중이다. 도착 전까지 내가 직접 기초 진단을 하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 없이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심재원 대령. 즉시 격리과로 가서 올해 1, 4분기 예산 집행 내역 싹 다 긁어와. 특히 유류수급 대장, 부식 조달 계약서, 피복 창고 재고 현황. 1원짜리 하나라도 틀리면 각오해라. 심대령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지금 바로 말씀이십니까? 내 말이 농담 같나? 30분 주겠다. 뛰어. 예, 알겠습니다. 심대령이 비명에 가까운 대답을 하고 튀어나갔다. 작전 참모 한승우 중령. 최근 6개월간 헌병대 사건 사고 접수 대장. 영창 입창 기록. 그리고 관심병사 상담 일지 가져와. 은폐한 건 없는지 샅샅이 볼 테니 원본으로 가져오도록. 인사참모 송지훈 중령. 간부들 출타 기록부와 관사 배정 현황표. 그리고 주말 골프장 예약 내역 가져와. 위병소 근무가 이따위인데 간부들이 주말에 필드나 나가고 있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참모들이 혼비백산하여 흩어지자 광장에는 최영진 소장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임수진 중장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최 소장, 자네가 이 부대의 지휘봉을 잡은 지 1년이 넘었다고 했나? 1년이면 부대 앞마당의 돌멩이 위치도 파악해야 할 시간이야. 그런데 위병소 군기가 당나라 군대보다 못해? 이건 자네가 눈과 귀를 닫고 황제처럼 군림했다는 증거다. 면목 없습니다, 중장님. 최 소장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위병소는 빙산의 일각이야. 내 경험상 입구가 썩은 집은 기둥도 썩어 있는 법이지. 유류 횡령, 급식비리, 병영 부조리.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곰팡이가 피어 있을지 안 봐도 훤하다. 잠시 후 땀 범벅이 된 참모들이 서류를 산더미처럼 안고 돌아왔다. 임수진은 간이 테이블을 펼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서류를 독파해 나갔다. 그녀의 눈동자가 매섭게 움직일 때마다 참모들의 심장은 쪼그라들었다. 이것 봐라. 심대령 유류 사용 내역이 아주 소설이구나. 차량 기동 훈련은 작년 대비 30%가 줄었는데 경유 사용량은 15%가 늘었어. 12사단 차량들은 기름을 땅에 붓고 다니나? 아니면 누군가가 밤마다 기름통 들고 밖으로 나르는 건가? 그게 아마 노후 차량이라 연비가. 심대령이 횡설수설했다. 웃기지 마라. 노후 차량 교체 사업은 이미 작년에 완료된 걸로 아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임수진이 서류를 탁자에 내리치자 굉음이 났다. 그리고 급식비. 돼지고기 납품 단가가 마트 소매가보다 비싸? 여기 강원도 인제야. 산지 직송은 못할 망정, 운송비를 핑계로 30%를 남겨먹어? 이 업체 대표랑 자네랑 무슨 사이야? 임수진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다음 장을 넘겼다. 더 심각한 건 이거군. 한중령 지난달 자해시도 사건이 3건이나 있었는데 상급 부대 보고가 누락됐어. 단순 안전사고? 손목을 그었는데 안전사고야? 병사들이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너희들은 진급 걱정에 그 입을 틀어막은 거야. 그녀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거칠게 벗어던지며 최영진 소장을 노려보았다. 최 소장, 들리나? 이 부대가 썩어 문드러지는 소리가? 자네는 지휘관이 아니라 범죄 방조자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썩은 부위는 단 1g도 남기지 않고 도려낸다. 내가 오늘 이 위병소에서 겪은 수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 부대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명백한 증거다. 임수진 중장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붉게 타오르던 태양은 어느새 서쪽 산 너머로 자취를 감췄고 12사단 연병장 위로는 밤의 어둠과 함께 차가운 긴장감이 내려앉았다. 오후 7시 정각, 육군본부 감찰실의 검은색 차량 행렬이 육중한 엔진음을 내며 부대 정문을 통과했다. 차량에서 내린 11명의 정예 감찰관들은 팔에 감찰 간차이라고 적힌 붉은색 완장을 차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그 글자는 마치 사단 전체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섬뜩했다. 팀장은 저승사자로 불리는 권민재 준장이었다. 그는 비록 별 하나였지만 육군 전체를 떨게 만드는 감찰실장으로서의 위압감은 2개의 별을 단 사단장조차 압도하고도 남았다. 권민재 준장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임수진 중장에게 경례를 올렸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준장 권민재 명 받았습니다. 현 시간부로 12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개시합니다. 감찰팀 총 11명, 전원 투입 준비 완료했습니다. 임수진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훑어보며 지시했다. 수고했다. 지금 즉시 시작해. 단순한 감사가 아니다. 위병소 민간인 학대, 예산 횡령, 유류 및 군수품 비리, 그리고 병영 내 악습까지.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그 즉시 보고하고 관련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직무 정지시켜. 알겠나? 예, 명령대로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
권민재 준장의 우렁찬 복명복창과 함께 감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행정반과 내무반, 창고로 흩어졌다. 노트북과 카메라, 녹음기를 든 그들의 손놀림에는 자비가 없었다.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던 최영진 소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임수진 중장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최 소장, 감찰팀이 자료를 요구하면 1초의 지체도 없이 내놔. 만약 은폐 시도가 발각되면 자네 군 생활은 그 순간 불명예의 전역으로 끝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전 부서에 협조 명령 내렸습니다. 부대는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아수라장이 되었다. 행정관들은 서류 뭉치를 들고 뛰어다녔고 지휘 통제실의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소란스러운 본청을 뒤로하고 임수진 중장은 텅 빈 위병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일병과 정상병이 끌려간 자리는 황량했다. 그녀는 먼지가 뽀얗게 앉은 책상을 손가락으로 훑었다. 널브러진 과자 부스러기, 먹다 남은 아이스 커피, 근무 중에 보던 만화책들. 이것이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이라는 사실에 그녀는 헛웃음이 나왔다. 다시 찜통 같은 컨테이너 대기실에 앉은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전쟁이 났을 때 죽어나가는 건 결국 꽃다운 우리 병사들이다. 그녀의 분노는 단순한 모욕감 때문이 아니었다. 지휘관들의 태만으로 인해 방치된 군대의 현실에 대한 통탄이었다. 잠시 후 밖으로 나온 임수진을 보며 최영진 소장이 죄인처럼 다가왔다. 중장님, 면목 없습니다. 제가 지휘관으로서 자격이 부족했습니다. 풀이 죽은 그의 모습에 임수진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최 소장, 자네, 과거 내 밑에서 작전장교로 있을 땐 안 그랬어.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고 병사들을 아끼던 장교였지. 그런데 별을 달더니 책상머리에 앉아 결제 도장만 찍는 정치인이 다 되었군. 최 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다. 행동으로 보여라. 지휘관은 따뜻한 사무실이 아니라 병사들이 땀 흘리는 연병장에 있어야 해. 그들의 눈빛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고충을 헤아리는 것. 그게 진짜 지휘다. 오늘을 계기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뼈있는 충고에 최영진 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명심. 뼛속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시계바늘이 8시를 넘기자 사단 전체에 완전한 어둠이 깔렸다. 가로등 불빛만이 드문드문 부대를 비추고 있었다. 임수진은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며 조카 박민호 소위를 불렀다. 헐레벌떡 달려온 박민호는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다. 고모? 아니, 중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앉아라. 지금은 계급장 떼고 고모로서 묻는 거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밤바람을 맞았다. 민호야, 오늘 이 난리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니? 박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만약 고모님이 장군이 아니라 평범한 아주머니였다면 저 병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 역시 무심코 지나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도 계급으로 사람을 나누는 오만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수진은 조카의 솔직한 고백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잘 봤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지. 하지만 군복을 입은 우리는 달라야 해. 계급장이 벼슬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라는 걸 잊지 마라. 그녀는 박민호의 어깨를 단단히 잡으며 말을 이었다. 너는 임수진 중장의 조카다. 사람들은 네가 잘하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못하면 백으로 들어왔다며 손가락질할 거야. 그게 네가 짊어져야 할 왕관의 무게다. 남들보다 2배 더 뛰고 3배 더 희생해라. 그래야 겨우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다.
박민호는 고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힘주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고모님의 이름에 그리고 제 군복에 부끄럽지 않은 장교가 되겠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의 약속을 지켜보듯 반짝이고 있었다. 내가 이등병 때 어땠는지 그 춥고 배고팠던 시절을 잊지 마라. 병사들 한 명 한 명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식이고 목숨 같은 형제다.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지휘관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임수진 중장의 목소리에는 엄중한 꾸짖음 속에 짙은 애정이 묻어났다. 박민호 소위는 고모의 눈을 피하지 않고 힘주어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사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장교가 되겠습니다. 임수진은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조카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쥐었다.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다. 핏줄이라서가 아니라 내 눈빛이 살아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고모님. 아니, 중장님.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원도의 차가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인공 불빛이 없는 전방의 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빽빽하게 박혀 있었다. 문득 임수진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듣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6.25와 월남전을 거치며 평생을 전장에서 보냈던 아버지. 그는 늘 별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수진아, 장군의 별은 하늘에 떠서 폼 잡으라고 있는 게 아니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부하들이 길을 잃지 않게 비춰주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밤바람에 실려오는 듯 했다. 밤 10시 15분. 상황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감찰팀장 권민재 준장이 굳은 표정으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중장님, 1차 긴급 감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유류고 불시 점검 결과 지난 6개월간 약 500만 원 상당의 디젤과 휘발유가 외부로 밀반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부식비 장부 조작도 확인되었습니다. 급식 납품업체와 행정보급관 사이에 조직적인 리베이트가 오갔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병사들의 부실한 식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횡령 규모는 대략 2,500만 원 선입니다. 보고를 듣는 임수진 중장의 눈매가 매섭게 올라갔다. 그녀의 주변 온도가 10도는 내려간 듯 했다. 관련자들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파악됐나? 예. 수송대 김중사와 민간업체 대표 이씨, 그리고 행정보급관 방상사와 납품업체 사장 정씨가 주동자입니다. 전원 즉각 구속해 헌병대 투입해서 신병 확보하고 군 검찰로 넘겨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조치해. 병사들 밥그릇 뺏어 먹는 놈들은 군인이 아니라 기생충이다. 알겠습니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병영시설은? 병사들 잠자리는 어떤가? 권민재 준장은 한숨을 삼키며 보고를 이어갔다. 참담합니다. 3중대 생활관은 에어컨 5대 중 3대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었고 보일러 배관이 터져 온수가 나오지 않는 곳도 5군데나 됩니다. 식당 조리실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가 발견되었습니다. 임수진 중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구석에 서 있는 최영진 소장을 쏘아보았다. 최 소장은 사색이 되어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최 소장, 자네는 관사에서 따뜻한 물 잘 나오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며 지냈겠지? 부하들이 찬물로 씻고 찜통 같은 내무반에서 잠 설치는 동안 말이야. 면목 없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다. 이번 달 안으로 가용 예산을 총동원해서 싹 다 고쳐. 예산 부족하면 내 이름 대고 육군 본부에 긴급 배정 요청해. 만약 다음 달에도 이 모양이면 그때는 자네 옷 벗길 거다. 예, 알겠습니다. 제 목을 걸고 완벽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밤 11시 임수진 중장은 서울 복귀를 서둘렀다. 그녀는 화려한 정복을 벗고 다시 활동하기 편한 등산복 차림으로 돌아왔다.
최영진 소장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배웅하려 했지만 임수진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나갈 필요 없다. 지금 자네가 있어야 할 곳은 위병소가 아니라 참모회의실이야. 당장 간부들 소집해서 대책 마련해. 예, 명심하겠습니다. 중장님, 오늘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위병소 근무자들 다시 뽑아. 관심병사나 사고 친 녀석들 유배 보내는 곳으로 쓰지 말고 군기가 바짝 들고 스마트한 녀석들로 배치해. 부대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곳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임수진이 탄 낡은 지프차가 덜컹거리는 소음을 내며 시동을 걸었다. 그녀는 차창을 내리고 위병소를 곁눈질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새로 투입된 근무자들은 칼각이 잡힌 자세로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긴장감과 절도가 흘렀다. 차는 미끄러지듯 부대를 빠져나왔다. 백미러 속에서 멀어지는 12사단의 불빛을 보며 임수진은 씁쓸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오늘 밤 수천 명의 청춘이 이곳에서 쪽잠을 자며 나라를 지키고 있다. 누군가는 오늘의 소동을 안주 삼아 떠들 것이고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었겠지만 적어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은 가슴에 새겼을 것이다. 군대는 썩은 물이 고이게 둬서는 안 되는 조직이다. 어둠이 짙게 깔린 국도를 달리며 임수진은 핸들을 꽉 잡았다. 단순한 조카면회가 부대 대청소로 이어질 줄은 몰랐지만 그녀는 자신의 개입을 후회하지 않았다. 1시간쯤 달렸을 때 조수석에 둔 보안폰이 진동했다. 최영진 소장이었다. 임수진입니다. 충성. 중장님, 최영진 소장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수화기 넘어 최 소장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다. 보고드립니다. 방금 전 장병 비상 소집을 통해 오늘의 사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단장의 지휘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12사단이 나아갈 환골탈태의 방향을 선포했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임수진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잘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작심삼일이 되어서는 안 될 거야. 병사들의 눈빛, 그게 바로 전투력이다. 예, 오늘 중장님의 방문은 저희 부대에 내려진 천운이었습니다. 천운은 무슨?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 살아남은 걸 다행으로 알게. 다시는 경고하러 오는 일이 없길 바란다. 명심하겠습니다. 충성. 통화가 끊겼다. 임수진은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스피커에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의 사악장이 터져 나왔다. 어둠을 뚫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웅장한 선율이 그녀의 심장 박동과 공명했다. 그녀의 차는 서울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했다. 그리고 3개월 후 육군 평가에서 12사단은 전군 최우수 부대로 선정되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군사법원의 판결은 추상 같았다. 횡령과 비리에 연루된 부사관들은 전원불명의 전역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위병소에서 오만방자하게 굴던 김일병과 정상병은 영창 처분 후 최전방 격오지로 전출되어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지휘 책임을 물어 배진호 중위와 백도훈 중령, 구자철 대령 역시 보직 해임 후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군복을 벗어야 했다. 12사단장 최영진 소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지휘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병사들의 식판을 직접 검수하고 낡은 생활관 보일러를 교체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했다. 상명하복의 강압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상호 존중이 싹트기 시작했다. 박민호 소위 역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는 임수진 중장의 조카라는 후광을 등 뒤로 하고 흑투성이가 된 전투복을 입은 채 병사들과 함께 뒹굴었다. 솔선수범하는 그의 모습에 병사들은 마음을 열었고 그는 진정한 소대장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임수진 중장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예고 없이 야전 점퍼 차림으로 전방부대를 찾아가 초소 근무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식사가 부실하지 않은지 꼼꼼히 살폈다. 육군 본부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개혁 바람이 불었다. 민간인 응대 매뉴얼이 전면 수정되었고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어느 늦은 밤 국방부 청사 집무실 임수진 중장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평선 끝까지 반짝이는 수많은 불빛들. 저 불빛 아래에서 평온하게 잠든 아이들과 가족들, 그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존재함을 그녀는 다시금 가슴에 새겼다. 별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이정표여야 한다. 군림하는 별이 아니라 길을 비추는 별이 되자. 그녀는 어깨 위에 계급장을 어루만졌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수천만 국민의 생명을 짊어진 무거운 십자가였다. 피곤이 몰려왔지만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다. 그녀가 결제하는 서류 한 장이 병사들의 잠자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됨을 알기 때문이다. 밤은 깊었지만 대한민국을 지키는 여장군의 집무실 불빛은 꺼질 줄 몰랐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제복의 품격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는 누리는 곳이 아니라 더 낮게 엎드려 섬기는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겉모습으로 타인을 평가하는 오만함을 버리고 사람 그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슴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